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중체제 통일 방안 평가 및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개요와 양안관계의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통일협상 과정. 이 과정은 중국의 통일 공세와 그에 대한 대응을, 대만의 대응 과정,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국의 관여,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리겠고, 전반적인 평가 및 전망을 한 다음에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설명이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서요. 우선 양안관계를 살피는 데서는 역사적 배경이 중요한데, 대만은 선사시대 때부터 토착민이 거주하던 중국 대륙 남쪽에 이 작은 섬이죠.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당시 중국 역대 왕조들은 주로 지금 서안이죠. 옛날에 장안, 서안하고 북경, 오늘날 북경을 수도로 삼아가지고서는 주로 내륙 북방 세력의 침투에, 남하 침투에 온 저 국력을 쏟았기 때문에, 그래, 육지에 중시를 두고, 그 다음에 해양은, 당시 해양 세력은 일본이 하나의 해양 도시를 도약질하던 그런 그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해양은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결국 육지를 중시를 하고 경해, 바다를 경시했던 이런 상황이 됐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결국은 뒤에 근대에 들어가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건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역사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약 400년 전인 1624년 네덜란드 상인들이 교역차 대만에 진출하면서부터입니다. 그 후 38년간 네덜란드 통치와 21년간 명나라의 정성공 부자 통치를 거쳐서 1683년부터 212년간 청나라에 복속되었죠. 그러다가 1895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에 할양돼서 49년간 통치를 받다가 1945년 일본이 망하면서 국민당 집권은 중화민국으로 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1949년 공산당과 내전에서 패한 국민당,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가 결국은 대륙을 포기하고 대만으로 피난해 들어오죠. 피난한 다음에 반공복국, 그다음 삼민주의 통일 중국, 그러니까는 공산당에 반대해서 나라를 되찾아가지고 삼민주의로 중국을 통일한다는 구하에서 전시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서 장기간 독재 통치를 하면서 일방면의 경제 발전에 주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중국 정통성을 계승을 해가지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공산당이 세운 대륙의 그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부정하면서 적대 관계를 유지해 오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공산당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서 대만이 장악해 있었던 금문도 공격 등 군사적인 압박을 강화합니다. 이거는 대륙의 전도인데, 여기가 금문제도죠. 복건성, 중국 대륙의 복건 함원에서 멀리 바라보이는 5km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건 완전 군사 기지화 해가지고서 대만이 여기를 폭격을 하고 공격을 해왔다는 것이죠. 이와 함께 중국은 나중에 서방 국가와 관계 개선에도 주력해가지고 마침내 1971년 2월에 키신저 미 국무장관이 극비리에 중국 대륙을 방문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일으키면서 큰 하나의 양안관계의 큰 변곡점을 이루게 됩니다. 그 이후로 71년 10월에 대만 국민당 정부, 그 당시 중화민국이었죠. 중화민국이 유엔을 탈퇴를 하고 그 대신에 이제 중국이 대륙의 공산당 정부 중화인민공화국이죠. 이 유엔에 가입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도 대체를 하는 그러한 파란이 일어나고, 다음해 2월에 닉슨 미국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중국 대륙을 공식 방문을 하자, 또 이에 충격을 받은 많은 서방 국가들이 연이어서 그 대륙 공산당 정부와 국교를 수립을 해가지고서 대만의 국민당 정부의 국제적인 위상이 크게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상황 하에서 대만 내부적으로도 국민당의 장기 계엄 통치에 불만이 이제 고조되고,
정치 민주화 요구가 이제 증가되죠. 그래서 87년에 장개석의 아들인 장진구 총통이 그동안 38년간 유지됐던 계엄령을 해제하고 새로운 정당 창설을 허용하는 등 정치 민주화 조치를 단행하게 됩니다. 이때 오늘날의 집권당인 민진당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79년 1월 1일 미국의 대륙 공산당 정부와 정식으로 수교를 하고 그리고 대만 국민당 정부와는 단교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대만은 국제무대에서 종전의 하나의 독립국가인 중화민국에서 중국의 일부인 중화 타이베이라고 타이베이로 격화됩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대만 정부는 대만 정부라 이렇게 하고 중국 대륙은 중국 정부라고 이렇게 평하겠습니다. 통일협상 과정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시대의 정세 변화를 계기로 해서 대만의 대대적인 평화통일공세를 강화를 하죠. 79년 1월 1일 날 삼통, 즉 직교역, 우편교류, 인적교류, 물적교류, 중국 대만과의 이 삼통을 제의를 하고 81년에는 대만 문제 해결 9가지 방안을 제시를 해가지고서 공산당과 국민당 간의 대등한 담판, 그리고 삼통 및 친척 방문, 관광학술문화 체육교류, 대만의 특별행정구화 등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해인 82년에는 중국 헌법에 필요시에 특별행정구를 쓸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을 하면서 일국가 이체제 방안을 적극 제시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1983년에 6월 달에 집권자 덩샤오핑은 통일 후 타이완을 갖다가 특별행정구로 하여 대륙과 다른 제도 실시, 즉 타이완 정권의 기존 고유 권력을 그대로 향유하게 하고 사법 독립과 자체 군대를 보유하게 하며 대륙 중앙정부 군대나 관리를 대만에 파견하지 않는다. 그리고 타이완 당정군 계통을 타이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을 보장한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타이완을 타이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입에 이제 습관상, 편의상 타이완을 대만으로 이렇게 칭하겠습니다. 그러고 다음에 일국가 이체제에 의한 홍콩, 마카오 주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홍콩의 이전에 영국이 통치했었던 홍콩 전도인데 영국이 1842년 아편전쟁을 통해서 청나라로부터 이 홍콩섬을 영국이 할양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1860년에 2차 아편전쟁을 일으켜서 이 구룡반도, 빨간거 구룡반도도 또다시 영국의 할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7년도에 이르러서 다시 또 3차 이쪽이 이제 소위 말하는 신계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을 1997년 7월 1일까지 99년간 조차하는 걸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조차하는 걸로 해서 이 3개 지역이 통치를 하는데 80년대에 들어서자 이제 신계 지역이 99년 조차 기한이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서 양국 간의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홍콩이 그 당시 협상을 할 때 영국 측은 이 신계 지역 조차 지역을 한 15년간 연장해 달라. 아니면은 전체 지역의 일부를 갖다가 영국이 영원히 지배하기를 희망을 했었는데 중국 측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건 다 불평등 조약에 의해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다 내놔라. 해가지고서 결국은 84년 12월에 영국이 전 지역을 중국에 반환하되 중국은 반환 이후 홍콩 지역을 특별행정구로 설정해서 99년이 되는 97년 7월 1일 주권 반환 후에 50년간 기존법과 자치권을 유지한다는 데 합의하는 그 반환협정 비준서를 교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86년에 홍콩과 똑같은 방식으로 포르투갈과의 협상을 통해서 99년 12월 31일 마카오 지번도 회복하게 되죠.
그러나 이 97년 홍콩 반환 전후에 홍콩 국민들은 공산당 통치의 불안감을 느껴가지고 50만 명 정도가 해외로 다 이민을 하게 되고 이듬해인 98년에 국제적인 외환위기, 2003년 사스 만연 등으로 인해서 해외 자본 및 관광객이 급감해서 홍콩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 위기 상황을 초래하죠. 그래서 중국은 이를 안정화를 위해서 대륙인들에게 완전히 홍콩 여행 자유화를 시키고 홍콩과 경제협력 강화 등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를 했죠. 그래서 반환 전인 96년에는 중국 관광객이 210만 명에 불과했던 것인데 2004년 이후는 1200만, 이후에는 1600만 명에서 1700만 명이 홍콩으로 관광해서 돈을 뿌려가지고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고 2003년 홍콩과 포괄적인 경제 동반자 협력 관계를 체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홍콩이 현재가 아니라 홍콩이 이 대외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1년에는 40%를 점하고 2008년도에 이르러서는 47.4%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카오에도 경제 발전을 위한 관광 개발 및 투자를 확대를 해서 세계적인 카지노와 관광객 중심지로 이렇게 변화를 시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중국은 이러한 홍콩, 마카오의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상을 적극 홍보하면서 대만의 일국 이제 방안에 의한 통일협상 공세를 강화를 하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대만 측은 어떠한 대응을 보이느냐. 국제적인 고립 속에서 중국의 삼통제의에 대륙과는 접촉도, 협상도, 통행도 하지 않는다는 삼불정책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때 79년도에 대만을 연수를 갔었는데 그때 당시 언론에 보면은 전부 물방울 이론이라는 것이 많이 띄었습니다. 물방울 이론이라는 것은 작은 물방울, 즉 대만이 큰 물방울, 즉 중국 대륙과 접촉하게 되면은 큰 물방울에 작은 물방울이 곧바로 흡수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언론의 학자들이 주장하기에는 중국과 교류를 해도 중국에 의존하는 비율이 3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완전히 그러면 경제적으로 예속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날 보면은 중국은 이미 30%를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삼불 정책을 취하니까 대륙 출신 및 대륙 진출 기업 중심으로 이런 정책의 비현실성을 비판하면서 탄력적인 정책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7년 10월에 장정국总统에 의해서 부분적인 개방을 허용을 해가지고 허용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중국의 대만의 집권 세력들이 교체와 그다음에 주변 정세 변화에 따라서 접촉과 교류 그리고 대립과 긴장 다시 교류 협력 확대 그리고 다시 대립 긴장의 이런 부침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대만 인구 약 2,350만 명 중에서 대만 원래의 토착민과 명나라, 청나라 때 이주한 대륙 본성인들이 한 80%를 차지를 하고 1945년 장개서 1945년 중화민국 귀속 이후 건너온 대륙 외성인이 한 20%로 구성됩니다. 특히 장개석이 대만으로 쫓겨 들어올 때 군인들하고 그 다음에 친정부 인사들 한 120만 명이 같이 이제 대만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데 그에 비해 그래서 국민당은 이러한 20%에 해당되는 외성인을 주축으로 하고 있어서 하나의 중국을 지향하는 성향이 있는 반면에 민진당은 본성인들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대만과의 독립을 추구를 하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국 정책상 국민당과 민진당이 서로 대립하는 형국이죠. 자, 이 과정을 이제 집권 시기별로 그래서 살펴본다면은 대만 국민의 장진구 총통 때는 총통이 87년 10월에 타이완 민족의 대륙 진청 방문 개방에 대한 규정을 선포를 해가지고 삼불 정책은 유지를 하되 타이완 민족의 삼촌인의 대륙 친척 방문, 서신 왕래, 대륙 출팔문 및 중약제, 석탄, 면수입 등을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0년 1월에는
이러한 양원 간 교류협력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락 및 협상 창구로 타이완 해협 교류 기금이라는 기구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되고 중국도 91년 12월에 이에 대한 맞서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중국 해협 양안 관계자 협회를 설립을 해서 두 기구 간의 실질적인 정부 간의 대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92년 12월에는 이 양 기관 대표자들이 홍콩에서 회담을 갖고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 상호 동의하되 그 표기는 각자의 해석에 따른 명칭을 사용한다는 소위 말하는 9.2 공식 또는 9.2 콘센서스에 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 말은 결국은 하나는 뭐냐면은 대륙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이다. 여기에 이제 합의를 했죠. 그런데 그 하나의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이냐 중화민국이냐 이거는 각자 따로따로 표기를 하자. 이러한 그 타협점을 만들어 가지고서 합의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중화민국은 하나의 중국의 방점을 짓고 그리고 대만 정부는 각자의 해석에 따른 명칭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대만으로서는 대만과 대륙은 중화민국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거죠. 각자 해석에 나는. 그래서 이 중국을 설명한 데서는 딱 부러지는 것이 없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언어 성격이 안 맞죠. 그리고 93년도에는 양 기관 대표자들이 저기 홍콩,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열어가지고 분단 40년 만에 최초로 양측 고위인사 간의 접촉이 성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89년 동구 사회주의 몰락이 있고 중국 천안문 사건이 있어가지고 무력 시위를 진압을 하게 되고 90년도에는 구소련 해체 등 주변 정세가 급변하게 되자 대만 본성 출신인 리덩이 총통이 이제 태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대만은 일국 이제에 대응해가지고 대륙과 대만은 두 개의 중국이다.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특히 96년 3월에 총통선거를 앞두고 중국과 대만은 특수한 국가 대 국가 관계라고 보는 양국론을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에 반발한 중국이 대만 해협에 세 차례 미사일 훈련을 실시를 하자 또 중국은 이에 대응해가지고 미국이 항공모함 두 척을 대만 해협에 파견해가지고 일시적으로 긴장 관계가 형성되기도 했죠. 그리고 리덩이 총통은 99년 대만은 중국과 별개 국가라고 이제 아주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면서 2000년 3월 총통선거에서 반대당인 대만 독립 주장하는 민진당 후보를 지원을 하게 되어가지고 완전히 국민당과 중국 당국과 대립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 총통으로 당선된 민진당의 전수변 이후에는 양국 관계가 다시 또 급속하게 냉각이 되는데 전수변은 중화민국 국명을 갖다가 아예 타이완이라는 나라, 타이완 국가라고 명칭을 바꿔가지고 유엔 가입을 시도를 했고, 하고 또 타이완 독립을 명시하는 헌법 수정을 국민투표에 붙이자 이런 거를 추진하는 등으로 해가지고 국민당과의 대립이 심화되고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2005년 3월에 대만이 독립을 추진할 경우 비평화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저지하겠다는 내용의 반국가 분열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 반분열 국가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대만 분리주의 세력이 대만 분리를 이야기하는 행동을 하거나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또 평화통일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비평화적 방식과 다른 필요 조치로 주권과 영토 보존을 수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08년엔 다시 또 국민당의 총통이 바뀝니다. 그래서 친중국 성향의 마잉지오 총통이 당선한 다음에는 통일하지도 않고 독립도 하지 않는다는 현상 유지 노선을 채택하면서 급진적인 관계 개선을 이룩하게 됩니다. 특히 2008년 6월에 중국과 회담을 해서 2008년 7월 4일부터 매 주말에 직항 노선을 허용하게 되고 직항 노선 운영을 하고 12월부터는 직교역 및 물적, 인적 교류, 우편 교류 3통을 실시하기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래서
중국이 삼통을 제기한 지 30년 만에 처음 이 실행이 되게 되는데, 이후에 중국인들이 거의 대륙 전역에서 대만으로 직접 여행이 가능하고, 또 대만 주요 도시에서 매주 중국 50개 도시에 616편의 항공편이 운항하게 되고, 지금도 그것이 유지가 되고 있죠. 그리고 2009년도에는 양안 간 문화, 교육 분야 교류협력 강화에 합의를 하게 되고, 2010년도에는 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에도 체결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2012년 양안 간 교역이 1689억 달러로 2000년 261억 달러에 비해서 6배가 증가를 했고, 2012년 당시에 중국 대륙 상주하는 대륙에 상주한 대만인 수가 200만 명 이상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 10일에는 난징에서 중국 정부 65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정부 장관급 인사가 회동을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2015년 11월에는 중국 공산당 주석 시진핑 공산당 대표입니다. 공산당 주석과 대만 마잉주 국민당 총재가 싱가포르에서 66년 만에 최초로 회담을 해가지고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밝힌 9.2 공식을 재확인하자는 것이 합의됩니다. 이러한 그 양간과의 발전, 급속적인 발전 과정을 이끌어서 국제적으로는 발전상에서 차이나하고 타이완을 합성한 차이완이라는 용어가 회자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2016년 또 다시 야당인 민진당 차이잉원이 총통한 후에는 다시 또 상황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탈중국화에 주력하면서 긴일 경색이 되는데, 2019년 새해에 최 총통은 대만은 중국이 요구하는 일국양제 통일 방안을 절대 반대하며, 이는 대만인들 모두의 공통적인 인식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19년 12월 30일에는 중국 국민당 반대를 무릅쓰고 중국의 대만 선거 개입이나 내정 간섭을 막기 위한 반침투법을 통과시키게 되고, 이에 대해 반발한 중국은 반중국 정서를 부추기는 법이라고 반발을 해가지고서 2016년 이후 차이잉 총통 이후에 대만의 8개 수교국의 압박을 가해가지고 단교 조치를 취합니다. 이걸 수정을 했는데, 어제 자료를 보니까는 엊그저께 2월 12일 날 중남미의 니카라과가 대만과 또 단교를 하고 중국과 수교를 하게 되고, 과테말라도 지금 또 뭐 한다 어쩐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현재 대만 수교국은 대다수 중남미 및 남태평양 도서국가가 14개국에 이제 불과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국제적으로 위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이잉 총통은 집권 기간 동안에 대만 경제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비판으로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19년 6월에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로 악화된 그 반중 정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2020년 작년 1월 재선에서 성공을 했죠. 그래가지고서 홍콩 민주화 문제가 양안 간의 일국 이체제 통일 방안 실현에서 하나의 또 다른 중대한 변수로 돌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라는 것은 뭐냐면은, 홍콩 정부가 홍콩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돌아온 홍콩인을 갖다가 범죄를 저지른 국가에 인도해주는 법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홍콩 내 반중국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을 송환시키는데 악용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대규모 반대 시위를 전개를 했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공산당 통치도 반대하고 홍콩 독립 주장까지도 이렇게 나오면서 중앙정부가 시위 주동자 체포 등 강경 진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타 이제 홍콩 주요 시위 사태가 이거 말고도 14년, 12년, 03년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처럼 홍콩이 반중국 시위를 하게 되는 발생 배경은 뭐냐? 이걸 보면 몇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중국 공산당 통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홍콩 주민 구성은 복잡하고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감이 미약한 데다가 대륙의 중국인에 대해서 경제 및 체제상의
우월감 및 자긍감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콩민들이. 2017년 홍콩대학 여론조사를 보면은 자신이 홍콩인이라고 답한 사람이 63.3%, 중국인이라고 답한 사람이 34.9%, 특히 18살에서 29세 젊은 층은 93.7%가 자기는 중국인이 아닌 홍콩인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근 중국의 경제 발전으로 홍콩의 대중국 의존도가 심화되고 홍콩 위상이 저하되는 등 미래에 대한 젊은이들의 위기의식이 심화되고 있죠. 시위 주도 세력들이 전부 다 20대 전후 학생들입니다. 그래, 홍콩의 2017년 수출액은 1360억 달러이고 수입액은 6천억 달러로서 경제적 자유도가 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대중국 수입이 절대적이고 제조업 제품과 식료품 거의 중국에 의존하고 있죠. 그리고 홍콩의 GDP 규모가 90주년 반환 당시에는 전체 중국의 18.4%를 차지했는데 최근에는 2.7% 정도로 아주 빈약합니다. 존재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죠. 중국이 성장하면서. 그래서 홍콩의 국제금융 도시로서 기능도 1818년부터 중국 대륙의 상하이와 선전에 추월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대륙인들의 막대한 자금 유입에 따른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빈부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 통계에 의하면 홍콩의 억만장자 41명의 총 재산이 홍콩 전체 생산력의 7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4대 부원으로서는 이가성, 이조기, 곽득생, 정유통 4명인데 여러분들이 홍콩에 가서 100원을 쓴다고 한다면은 그 중에서 80원이 이 4명의 소주머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극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홍콩 상황과 관련해가지고 차이잉 총통은 홍콩의 이러한 정치적 위기는 중국 일국 양제의 실패를 증명하는 것이다 하면서 양안 관계 관련 4가지 마지노선을 제시를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자유민주 헌정체제를 지속하겠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예속관계가 아니다. 주권 침범 및 합병을 용납하지 않는다. 대만의 미래는 전 대만인의 의지에 따른다. 이게 4가지입니다. 2020년 작년 9월 한 여론조사에 가면 대만인은 양안관계 현상을 유지를 한다는데 찬성한 것이 49점 절반이고 양안을 통일한다는 데 찬성은 11.3%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대만인 다수는 대만이 중국보다 경제 기술 방면에서 우위에 있고 공산당 통치와 중국 생활 수준도 낮고 정치적 자유 제한되어 있어서 통일하면 대만이 손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양안 관계는 최근 4, 5년 전에 들어가지고 미국이 관여함으로써 그동안은 양안 간 내부 문제에서 이제 국제 문제로 변질되면서 하나의 새로운 변곡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은 1979년 1월 1일 중국과 수교 시에 하나의 중국을 인정을 하고 대만을 단교를 하면서 대만과 맺고 있었던 공동방위조약을 폐기를 하는 것이죠. 그 대신에 4월 달에 대만 관계법을 국내법으로 제정을 해가지고서 타이베이에 미국 제대만협회는 민간차원 대표를 설치해서 비공식 관계를 유지를 하고 방어용 무기를 판매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중국 원칙은 미중 관계가 아주 핵심적인 기초인데 그간에 미국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나 대만의 독립 움직임에 대해서 서로 양쪽 다 불간섭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를 했는데 2016년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이러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며 대중국 정치 군사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을 했죠. 그리고 금년 1월에 출범한 바이든 미 행정부도 이러한 대중국 강경 기조를 지속 강화를 해가지고서 대만 문제가 오늘날 미중 간 중요 갈등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10월 21일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이 중국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은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 10월 26일 브링턴 미 국무장관은 유엔 회원국들에게 대만의 유엔 체제 참여 지지 촉구를 하는 그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유엔 산하에 있는 기구들에 대만이 다 가입할 수 있도록 지지하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중국은 전략 폭격기, 잠수함 등 군용기의 대만 방공 식별구역을 무단 침범하는 등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 강도를 높이면서 독립시 무력 침공, 극초음속 미사일, 핵무기 등 미국에 대응한 차세대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은 홍콩, 마카오 및 광동성을 포괄하는 외강하오 대만구라고 경제발전 계획을 추진을 해가지고서 홍콩 사회를 조기 안정화를 시키고 일국가 이체제 효용성을 계속 어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웨이강하오 대만구 계획이라는 것은 1919년 2월에 중국 정부가 발표한 건데 홍콩과 마카오, 광동성 일대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가지고 미국 실리콘밸리를 필적하는 혁신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인데 여기에서 이러한 웨이강하오 대만구 프로젝트에서 홍콩을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 개발 허브로 발전하기로 이미 최근에 지난 10월에 승인을 했고 또 10월 6일에는 홍콩 정부가 그 광동성 선전 입구 북부 지역에 인구 250만 명 규모의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를 해가지고서 했는데 이거는 홍콩 전체 면적의 27%의 영토를 개발해가지고서 홍콩 정부 기능을 일부 이전하고 그다음에 약 92만 가구를 새로 건설을 하고 홍콩 선전 간 교통 철도망을 확대를 해서 이 홍콩과 홍콩 선전을 갖다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야겠다 이거죠. 그리고 10월 29일에는 당중앙 대만의 유진천 부주임이 통일 후에는 대만 동포 생활 방식이나 사유재산, 종교신앙과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겠다는 기본적인 통일 원칙을 공개를 해가지고 대만인들의 반중 정서를 완화하는 데도 이렇게 주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중국은 이미 광동성하고 선전하고 홍콩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를 만들었고 마카오하고 홍콩을 연결하는 큰 대교도 이미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 평가함이 전망이 되겠는데 중국 지도자에서 저 대만 통일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흥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다도 양보할 수 없는 핵심이자 역사적인 책임이죠. 12년 시진핑이가 단 총서기에 취임할 때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흥을 실현한 것이 근대 이래 가장 위대한 꿈이며 몇 대에 걸친 중국인들의 수군을 웅축한 것이다. 중국 100주년인 2049년 부강하고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목표가 실현돼서 중흥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난 10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대만 독립분열은 통일의 최대 장애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통일하겠다. 이런 것을 강조를 했죠. 이거는 영국이 1800 아편전쟁 때 중국을 침투했었던 해상 침투로인데 영국이 이제 침투한 이후에 줄곧 다른 서구 열강들도 청나라의 허약함을 알고 이 루트를 통해서 전부 다 중국으로 침투해 들어가죠. 이거는 여러분 잘 알면 일본이 중국을 갖다가 침투해 들어가는 이 도역인데 이처럼 청일전쟁 이후에 열강들의 침략도를 그린 그림인데 당시에 청나라가 행정 영향력이 끼쳐졌던 것은 이런 북경 베이징 수도 부분에 국한됐고 북부 지역은 러시아가 다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었고 독일의 산동성은 독일 그리고 양자강 이남 지역은 영국이 영향력에 들어가 있었고 그 밑에 광동성 이쪽은 프랑스가 있고 여기 타이완하고 그 맞은편 복건성은 일본의 영향하에 들어갔고 각종 철도권 부설이라든가 이런 광산 개발 이런 이권도 전부 다 착취가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은
서구 열강들이 청나라 이 땅을 꼭 파이 나눠 먹듯이 갈라먹는 장면을 풍자한 그림인데, 이제 청나라 중국인으로서는 하나 치욕적인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현 중국 지도부가 강조하고 있는 중화민족의 중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해서 아편전쟁 이후 치욕의 역사를 싣고 그 이전의 강대국 이상을 되찾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것이 미국의 패권국 미국의 견제를 불러와가지고 현재 대만 해협을 넣고 대립상을 시행해서 이 대만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지리적 전략 가치가 급상승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만의 현재 위치는 중국의 태평양 기지의 하나의 전출 기지인데 비해서 미국으로서는 이걸 방어하려는 하나의 영원히 침몰하려 있는 항공모함으로서 서로 양보가 불가능한 이런 상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중국이 건국 100주년 2027년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등 양안 해협 내 무력 충돌 위험이 이게 고조되고 있죠. 그리고 11월 8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함에 의하면은 대만, 미국, 호주, 일본 군사전략가 12명과 전형직 장교 15명과 인터뷰하고 그 관련 보고서 등을 토대로 해서 만드는 것인데, 중국이 대만 무력을 침공하는 경우에 6단계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죠. 1, 2단계는 아까 이야기했었던 금문도 근거를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는 중국이 대만섬을 완전 해상을 봉쇄를 하고, 그리고 일본 내 미군 기지와 대만 주요 전략 및 기반 시설에 대한 미사일을 공격을 하게 된다. 그래서 대만 점령을 위해서 대만을 직접 상륙에 이제 침투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6단계는 미국, 일본, 호주 연합군이 대중국을 중국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나리오에 의하면은 중국이 침공 시작한 뒤 몇 시간 만에 동남아시아는 전쟁터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주한미군 투입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또한 한국 내 미군 기지도 중국의 주요 타격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또 북한의 중국 지원 및 남침을 침공할 가능성도 상수로 있는 것이고, 이처럼 한국의 안보와도 직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이 상황 하에서 볼 때 대만 문제 관련 미국, 중국, 대만 최고 결정권자들의 언급 내용을 감안해 볼 때는 단기간 내 대규모 무력 충돌 가능성은 일단 미약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월 2일 중국과 충돌할 필요가 없으며 갈등이 아닌 경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11월 16일 시진핑과의 화상회담 시에는 중국과 충돌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만 해협의 현상 변경이나 평화 안정을 훼손하는 일본 행동을 강력 반대한다고 강조를 했고, 시진핑 주석도 마찬가지로 평화 통일과 일국 양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면서 평화 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대만의 차이인 총통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현상 유지이다, 양원관계 완화를 희망하며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이 극렬해지는 과정에서 우발적인 무력 충돌과 그로 인한 전면전의 비화 소지는 항상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22년 가을 중국 공산당 전국대회가 개최가 되고, 24년 1월 대만 총통 및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등 굵직한 변수가 존재해 있어가지고 새로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진핑 주석은 내년 당대에서 3차 연임을 확정을 하고, 동시에 대만 통일 관련 중대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4년 1월 대만 총통 선거 결과 친중국 성향의 국민당이 집권할 때 양안 간 긴장 완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겠고, 2024년 11월 미국 대통령의 극우 강경파가 등장할 때는 급격한 상황 악화 가능성도 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 및 시사점입니다. 우선 중국 측으로 봤을 때는 기존 원칙과 정책을 40년간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과 정부, 경제와 정치를 분리 추진하고 있는 점, 그리고 점진적, 단계적인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점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만 측에서는
에서 볼 때는 교류 단절 등 어떤 극단적인 정책이 아니라 현상 유지 정책으로 국위 우선 실리를 확보하고 있는 점입니다. 지난 10년간 대중 무역 누적 흑자가 1조에 달하고 대중국 수출 의존도도 전체의 4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난 12월 1일 날 SBS 월드 리포트 보도에 의하면은 금년도 대중국 수출액 이렇게 지금 긴장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중국 수출액이 2천억 정도로 전년비 16% 급증했고 대중국 흑자는 전년비 226만 달러가 증가를 한 것입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국위 우선 실리를 확보해서 현상 유지 정책을 취하고 미중국 간 패권 경쟁 구도를 적극 활용해 가지고서 독자적인 방어 능력을 제고를 하는 한편 국제사회 진출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강대국 주도의 국제사회의 국위 우선의 냉혹성입니다. 71년 자국을 이익을 위해서 민주주의인 중화민국 대만을 버리고 공산주의인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택한 미국인인데 그 후에 50년이 지난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대만은 역시 여전히 민주주의 국가고 대륙은 여전히 공산주의 국가인데 단지 시간이 흐른 50년 후에는 거꾸로 자국 이익을 위해서 대만을 활용을 해가지고 중국을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차이점은 뭐냐? 자국 이익이 바뀌었다는 그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72년 미국 닉슨 대통령의 대륙 방문 시에는 방공 복국만을 기다렸던 토지군인들이 분신 자살을 하고 미국 국기를 태우고 불살하면서 그냥 반미국을 극렬한 반미 시위가 극렬했고 또 당시 장개석 총통도 실에 빨아가지고 모든 실권을 아들인 장진국의 행정원장한테 일임을 하고 실에 빠져 있다가 3년 후인 75년도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비참한 현실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힘이 약한 대만은 이를 감수하고 오늘날 다시 미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약자의 현실을 우리는 목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구나 미중 간에 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만약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주 전장인 대만은 중국, 미국 양측으로부터 다 폭격을 받아가지고 초토화가 되게 될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대만은 우리나라의 위치와 너무나 비슷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결국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 결국은 자리자간이고 부국 강병이다. 이런 것을 의식하면서 하나의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야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